정성스럽게 닦아 윤이 나는 거실 테이블 위로 맛있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하윤이 하윤은 마지막으로 갈비찜의 고명으로 잣을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남편 박민혁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시아버지 박상철을 위한 담백한 생선전, 그리고 시어머니 오미숙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킬 신선한 제철 샐러드까지. 결혼 2년차 하윤은 이제 눈을 감고도 시댁 식구들의 입맛에 맞는 저녁상을 차려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언제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다. 작은 실수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간 하나가 순식간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식탁을 점검했다. 수저는 가지런히 놓였는가, 물컵에 물때는 없는가, 테이블보는 반듯하게 펴져 있는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때 현관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삑삑 삐비빅. 하윤의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굳어졌다.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어머님 오셨어요. 화려한 트렌치코트를 입은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가 날선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현관 바닥부터 거실까지 마치 감정평가사처럼 훑어내렸다. 그녀의 코가 미세하게 찡긋거렸다. 집에 무슨 음식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 백화점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옷에 냄새 배겠네. 첫마디였다. 칭찬도 반가움도 아닌 지적. 하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저녁 준비하느라 그랬나 봐요. 금방 환기시킬게요. 됐다. 그나저나 저녁은 뭐길래 이렇게 요란을 떨어. 미숙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 식탁을 훑어보았다. 하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미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다. 갈비찜 생선전, 맨날 똑같은 한식이 지겹지도 않니? 좀 세련되게 레스토랑처럼 양식을 차려볼 생각은 못 해봤어. 우리 아들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집에서 먹는 밥이 맨날 이 모양이라고. 다음엔 그렇게 준비해볼게요, 어머님. 하윤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 눌러 삼켰다. 이 갈비찜을 위해 최고급 한우를 사고 새벽부터 핏물을 빼고 온갖 과일을 갈아 넣어 양념을 만든 자신의 노력은 또다시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잠시 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누이 바가라가 들어왔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가방을 던지며 투투덜거렸다. 아, 힘들어 죽겠네. 오늘 쇼핑하느라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 언니 나 물 좀. 하윤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가 시원한 물을 따라 내밀었다. 아라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새로 산 명품백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래. 딱 하나 남은 거 겨우 구했잖아. 근데 요즘 인플루언서들은 다들 이걸 들어서 조만간 또 바꿔야 할 것 같아. 유행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곧이어 퇴근한 시아버지 박상철이 무뚝뚝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남편 민혁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결국 저녁 식사는 미숙과 상철, 그리고 아라와 하윤 네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다. 식사 시간은 고요한 전쟁터였다. 상철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묵히 식사만 했고 미숙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생선이 좀 짜구나. 내 혈압 생각해서라도 간은 좀 신경 써야지. 샐러드 드레싱은 어디 제품이니 맛이 너무 가볍네. 아라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입을 삐죽였다. 언니, 우리 집 밥상은 인스타에 올리기엔 너무 비주얼이 별로야. 플레이팅 좀 예쁘게 해봐. 요즘은 맛보다 감성이야, 감성. 하윤은 그저 네, 그럴게요. 죄송해요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며 밥을 입으로 넘기는지 코로 넘기는지 알 수는 없었다.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하윤이 묵묵히 그릇을 치우고 있을 때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고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아라의 날카로운 눈이 그걸 놓치지 않았다. 언니 전화 왔네. 아, 네. 금방 받을게요. 하윤이 손을 닦고 휴대폰을 집으려는 순간 아라가 먼저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챘다. 어디 보자. 장모님이네. 내가 대신 받아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하윤이 당황하며 말리는 사이 아라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다. 동시에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아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녀는 잠금 화면 위로 보이는 메시지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다. 오늘 일은 좀 고됐지만 잘 마쳤다. 시부모님 선물 사시게 돈 붙여놓을게. 딸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미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돈을 붙여 아니? 사부인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따님한테 용돈을 붙여주신다는 거니? 그리고 고된 일은 또 뭐고?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혼 전 자신의 집안에 대해 평범한 중산층이며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작은 청소 용역 사업을 하신다고만 둘러댔었다. 고독사 현장 청소부라는 세상의 가장 어둡고 외로운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을 하신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 직업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하윤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러게 말이야. 언니 어머님 무슨 일 하시는지 제대로 말해준 적 없지 않아 그냥 서비스업이라고만 했잖아. 근데 왜 돈을 보내? 그리고 왜 기죽지 말래? 꼭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아라의 말은 비수처럼 하윤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평소에도 사돈의 정체를 궁금해하던 터였다. 단 한 번도 집안 모임에 얼굴을 비추지 않고 명절에도 값비싼 선물이 아닌 소박한 과일 바구니만 보내오는 장모. 아라는 처음부터 하윤의 집안이 자신들의 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냥 저희 엄마가 절 많이 아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별다른 뜻은? 과연 그럴까? 아라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하윤에게 툭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무언가 재밌는 비밀을 캐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설쳤다. 옆에서 남편 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무심함이 오늘따라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나라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하윤의 어머니 김영숙의 집 주소로 향했다. 어젯밤 하윤의 휴대폰에서 몰래 빼낸 주소였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꼭꼭 숨기는지. 아라는 차를 한적한 골목에 세우고 영숙의 낡은 빌라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빌라에서 작업복 차림의 영숙이 나왔다. 그리고 그녀가 올라탄 차는 평범한 승용차가 아니었다. 차 옆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특수 청소 전문 업체 클린소울. 고독사 사건 현장 정리 아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트럭을 향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줌을 당겼다. 특수 청소 이게 대체 뭐야?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시시하고 재미없던 올케의 비밀을 손에 쥔 순간이었다. 이 진실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음날 아침 바가라의 샤넬 플랫슈즈가 낯선 동네의 낡은 보도블록 위를 불안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값비싼 선글라스 너머로 이하윤의 어머니 김영숙이 사는 낡은 3층짜리 빌라를 쏘아보았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틀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아라는 경멸감에 입술을 비틀었다. 세상에 이런 누추한 곳에 산다고 이걸 숨기려고 우리한테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녀는 자신의 아우디 A4 운전석에 다시 앉아 빌라 입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어제 마시다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시큼한 냄새와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하며 시간을 죽였다. 이 친구들이 올린 브런치 사진, 해외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아라의 마음속에서는 비뚤어진 우월감과 함께 조바심이 피어올랐다. 기다려봐. 내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특종을 터뜨려 줄 테니까. 2시간이 지루하게 흘렀을까. 마침내 빌라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김영숙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런데 영숙의 차림새는 아라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평범한 외출복이 아니었다. 질기고 편해 보이는 어두운 색의 작업복 바지에 활동적인 점퍼. 화장기 없는 얼굴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익숙한 듯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길가에 주차된 작은 흰색 트럭으로 향했다. 아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차는 분명 사업용 트럭이었다. 영숙이 운전석에 올라타자 아라는 그제야 트럭의 옆면에 인쇄된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특수 청소 전문 클린소울. 고독사 사건 현장 유품 정리 특수 청소. 아라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고독사 사건 현장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제멋대로 조합되며 끔찍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사람이 죽어 나간 자리를 치우는 일, 시체 썩은 냄새와 핏자국 벌레들. 상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올케를 골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혐오감과 경멸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집안의 딸을 우리 오빠의 아내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사기였다. 완벽한 사기, 결혼이었다. 아라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들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카메라 줌을 최대로 당겨 클린소울이라는 상호와 고독사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찰칵찰칵 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마치 승리의 증거를 확보한 사냥꾼처럼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하윤, 넌 이제 끝났어. 아라는 더 이상 미행할 필요도 없다는 듯 시동을 걸고 거칠게 차를 돌렸다. 그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이 추악한 진실을 어머니 오미숙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 시각 오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명품 브랜드의 가을 신상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어떤 색상의 캐시미어 코트가 자신의 지위를 더 돋보이게 해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라가 흥분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대박이야. 완전 대박. 웬 호들갑이니 천천히 말해봐. 미숙은 카탈로그에서 눈을 떼지 않는 채 건성으로 대꾸했다. 아라는 성큼성큼 다가와 미숙의 옆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이것 좀 봐, 엄마. 이게 바로 우리 잘난 새언니네 엄마가 하는 일이래. 미숙은 그제야 귀찮은 듯 아라의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낡은 트럭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면에 새겨진 끔찍한 단어들. 고독사, 사건 현장. 미숙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글씨는 변하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가볍게 떨렸다. 이게 정말이니? 네가 직접 본 거야? 그럼 내가 아침부터 가서 똑똑히 보고 찍어온 거야? 어쩐지 이상했어. 맨날 돈 붙여준다는 소리나 하고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얼버무리고 이런 징그러운 일을 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지. 아라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미숙의 떨림은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모욕감. 감히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자신들을 속이고 연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백화점 라운지에서 골프클럽에서 사부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자신은 그저 개인 사업 하신다고 둘러댔었다. 그 개인 사업이 시체나 치우는 일이었다니. 그것들이 감히 우리를 속여. 미숙은 카탈로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 그 애를 불러들여? 아니 저녁 때 보자고 해.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의 낯짝을 어떻게 드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미숙의 눈이 증오로 번뜩였다. 저녁 식탁은 이제 화목한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이하윤을 심판할 재판정이 될 터였다. 아라는 어머니의 반응에 만족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오히려 어제 저녁에 냉랭했던 분위기를 만회하고 싶어 더 신경을 썼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싸늘했다. 미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라는 노골적으로 하윤을 비웃는 표정이었다. 시아버지 상철마저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듯 헛기침만 했댔다. 하윤은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그 순간 미숙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음식은 죄가 없지. 그걸 만든 사람의 근본이 문제라서 그런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하윤이 당황해서 되묻는 순간이었다. 미숙이 옆에 있던 아라에게 눈짓을 했다. 아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인화한 종이 뭉치를 식탁 위로 던졌다. 사진 몇 장이 하윤의 국그릇 옆으로 미끄러져 왔다. 하얀 트럭,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글자들. 특수 청소 전문 클린소울, 고독사 사건 현장 유품 정리, 하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런 특별한 청소말이 언니, 우리 세아가 사진 위에 떨어진 찌개 국물 한 방울이 붉게 번져나갔다. 이하윤은 마치 제 심장에서 터져나온 피처럼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과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시어머니 오미숙의 입술이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움직였다. 이런 특별한 청소 마리 언니 우리 세아가, 그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하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남편 박민혁을 바라보았다. 제발 여보, 뭐라고 말 좀 해줘요. 하지만 민혁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자신의 밥그릇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하윤을 외면하는 그의 굳은 어깨가 세상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어떻게 된 거니 설명 좀 해보렴. 우리가 뭘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오미숙이 재판관처럼 물었다. 그 옆에서 박아라는 팔짱을 낀 채 고소하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니 표정 보니까 맞나 보네.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엄마를 두고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을 했어. 보통 뻔뻔한 게 아니네. 아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하윤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 박상철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사업가적인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다. 자네,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저런 일인가? 허튼 소문이라도 나면 내 사업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일세. 내 거래처 사람들이 이걸 알면 나를 뭐라고 보겠나. 걱정하는 것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사업이었다. 하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집안에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를 욕하는 것은 참아도 엄마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하윤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 그런 일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둘러 앉은 세 사람을 차례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마지막을
혼자 떠나시는 분들의 마지막 하시는 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저희 어머니는 10년 넘게 묵묵히 해오셨어요. 존엄 미숙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람 시체 썩은 자리나 닦는 게 존엄이야 더럽고 천한 일일 뿐이지 어디서 그런 징그러운 일을 신성한 것처럼 포장해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천한 일이요? 하윤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버는 일 중에 천한 일이 어디 있나요? 어머님, 남들 눈을 의식해서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것만 좇는 게 오히려 더 천박한 거 아닐까요? 뭐라고? 미숙의 눈이 동그래졌다. 감히 며느리라는 것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서 굴러러 먹던 근본도 없는 게 아라가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에도 민여역은 숟가락만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투명 인간이 되기를 택했다. 하윤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미숙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식탁을 손으로 쾅 내리쳤다.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네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 그 더러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네 어미한테 배운 게 고작 그런 거냐?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댔구나 하고 미숙은 하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이 하윤을 쏘아붙였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당장 내 어미한테 전화해. 네. 전화하라고 안 들려? 당장 그 더럽고 천한 일 그만두라고 말해? 내 며느리의 어미가 그런 징그러운 일을 하는 꼴. 나는 두 눈 뜨고 못 보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마. 그것은 회유가 아닌 협박이었다. 어머니의 삶과 자부심을 통째로 부정하라는 잔인한 명령이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못해요,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 그것이 모든 것을 끝장낸 한마디였다. 미숙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뒤틀렸다. 잠시 동안의 섬뜩한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고함.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대들어 저 천한 쓰레기 치우는 연딸 주제에. 미숙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은 다음 장에서 벌어질 끔찍한 일을 예고하듯 식탁 위에 놓인 시뻘건 배추김치 그릇을 향하고 있었다. 식탁 위 형광등 불빛이 수술실 조명처럼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이하윤의 귓게는 시어머니 오미숙이 내뱉은 쓰레기 치우는 년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세상이 온통 검붉은 색으로 덧칠되는 듯한 감각. 그 순간 남편 박민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윤은 잠시 희망을 품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됐다. 하윤아,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해. 장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니? 우리 집안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그건 변호가 아니라 동조였다. 어머니의 폭력적인 언사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다. 하윤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고 비루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군요. 하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뭐 비겁해,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남편한테까지 막말이야. 오미숙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교양 있는 사모님이 아니었다. 시장 바닥의 잣배처럼 이성을 잃고 날뛰는 괴물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이 식탁 중앙에 놓인 시뻘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배추김치 포기가 담긴 사기 그릇에 꽂혔다. 내 어미가 치우는 게 그런 쓰레기들이지. 그럼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미숙은 거친 손길로 김치 그릇을 움켜쥐었다. 박상철이 여보 그만해 라고 외치고
아라조차 엄마 이건 좀 이라며 주춤하는 찰나였다. 이거나 처먹어. 오미숙은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김치 그릇을 통째로 하윤의 얼굴을 향해 내동댕이 쳤다. 촥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차갑고 질척한 김치 국물과 고춧가루 젓갈 냄새가 하윤의 얼굴과 머리 상반신을 뒤덮었다. 큼직한 배추 이파리가 그녀의 뺨에 철썩 달라붙었다. 시뻘건 국물이 눈으로 들어가자 끔찍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다. 매운 고춧가루가 목으로 넘어가자 기침이 터져 나왔다. 컥컥. 하윤은 충격으로 의자에서 맥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얀 블라우스는 시뻘건 김치 국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머리카락에서는 젓갈 냄새가 진동했다. 굴욕감과 아픈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눈물인지 김치 국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꼴 좋다. 내년 꼴이 꼭 쓰레기통 뒤집어 쓴 것 같구나. 미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광기 어린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하윤을 내려다보았다. 상철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팔을 잡았고 아라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그저 얼어붙은 채 제 아내가 당한 참혹한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도 하윤을 일으켜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동, 띵동.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다. 누구세요? 아라가 마지못해 묻자 문 밖에서 낮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하윤이 아비다. 하윤의 아버지 이동수였다. 그는 요즘 들어 부쩍 기운 없어 보이는 딸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온 길이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끔찍한 고함 소리에 손을 멈췄다. 그리고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딸의 기침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직감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민혁이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아, 아버님, 어쩐 일로? 이동수는 사위의 인사는 귓등으로 흘려들은 채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그의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시뻘건 김치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이동수의 온화했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빙하처럼 차갑고 살벌한 분노였다. 그는 주변에 그 누구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딸의 처참한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딸에게 다가갔다. 그가 밟는 걸음마다 거실 바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떨고 있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에 김치를 던진 여자 오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수천 개의 얼음 송곳이 되어 미숙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동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속삭이듯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한 냉기가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오미숙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처음 보는 남자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사돈어른, 그게 아니라? 이건 저희 집안 교육 방식입니다. 며느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굴기에 제가 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애써 태어난 척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동수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시선을 딸 이하윤에게로 돌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딸의 얼굴에 묻은 김치 국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그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 다정한 모습은 방금 전의 살벌한 기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더욱 기이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하윤아 괜찮으냐? 아빠. 하윤은 그제야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오듯 아버지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동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딸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했다. 교육이라 뺨을 때리는 대신 김치를 던지는 게 이 집안의 고상한 교육 방식인가 봅니다. 그의 비아냥 섞인 말투에 오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때 상황 파악을 못한 바가라가 끼어들었다. 아저씨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언니네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는 아세요? 시체나 치우는 더러운 일이래요. 그런 집안 딸인 거 속이고 시집 온 건 사기 아니에요. 시체나 치우는 더러운 일. 그 말이 이동수의 귓가에 예리한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아라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꾹 다물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뽑아 마치 경고장처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저는 제 아내가 하는 일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딸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명함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를 맴돌다 멈춰섰다. 박상철의 눈이 무심코 그 명함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푸른색 로고와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청하건설 회장 이동수 청하건설. 상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청하건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좌지우지하는 1군 건설사. 최근 그의 작은 금속 가공업체 화진금속이 사활을 걸고 따낸 향후 5년치 일감이 걸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의 원청사.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그저 그런 건설 현장 노동자일 거라 지레 짐작했던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회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쥔 청하건설의 회장이었다. 회장님이셨습니까? 상철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오미숙과 아라, 그리고 박민혁은 그런 남편 아버지의 돌변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화진금속 박상철 사장 맞으시죠? 이동수는 상철의 명함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이미 그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말했다. 주요 하청업체 사장들의 신상 명세는 그의 머릿속에 모두 들어있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의 따님인 줄도 모르고. 상철은 거의 울먹이며 빌기 시작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미숙의 얼굴 역시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동수는 바닥에 엎드려 비는 상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김치를 던진 장본인 오미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방금 내 딸의 얼굴에 김치를 던진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정적이 거실 안의 모두를 숨 막히게 했다. 청하건설의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동수는 마지막으로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본 뒤 딸 하윤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켰다. 가자 하윤아.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 더는 단 1초도 있을 필요 없다. 그의 말에 담긴 쓰레기라는 단어는 방금 전 오미숙이 하윤의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그 단어와 정확히 같았다.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방식의 되갚음이었다. 하윤을 데리고 현관을 나서는 이동수의 등 뒤로 박씨 가족의 절망적인 얼굴이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박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우리 회사는
이제 다 끝났어. 그의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이제 막 지옥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청가건설 40층 회장실. 이동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거대한 월넛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청하건설의 법무팀장과 구매총괄본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어젯밤에 지시한 사항 진행 상황 보고하세요. 이동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냉기와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느껴졌다. 구매총괄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금일 오전 9시 정각부로 화진금속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 조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 가공 및 납품 계약을 포함한 총 17건의 계약입니다. 위약금 문제는 저희 측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력사 윤리 강령 위반 및 기업 이미지 실추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화진금속 측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겠지만 법무팀 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동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장이 이어서 보고했다. 주거래 은행인 대한은행과 신한은행 측에도 저희 청하건설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화진금속에 제공된 시설 담보 대출 및 운용자금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중으로 은행 측에서 공식적인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권고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청가건설의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이동수의 복수는 단순히 계약 하나를 끊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화진금속의 숨통을 사방에서 동시에 조여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 이하윤의 이혼 소송 준비도 시작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로 팀을 꾸리도록 위자료 재산 분할, 단 1원도 손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놈들이 내 딸에게 준 모욕감에 대한 대가를 법정 최고액으로 받아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과 본부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다. 이동수는 홀로 남아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빌딩 숲속 어딘가에서 이제 막 지옥을 맛보기 시작한 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화진금속 사무실. 박상철은 밤새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아침부터 불이 나도록 울려대고 있었다. 네,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약 파기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청하건설 구매팀 직원의 냉정한 통보에 상철은 절규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처럼 차가웠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다. 잠시 후 이번에는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사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사 지침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다음 주까지 대출금 3억 원을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점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전화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끊겼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망감. 상철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 박민혁이 헬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아버지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회사가 청하건설 하청업체랑 거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팀 프로젝트까지 보류됐어요. 민혁의 회사 역시 IT 솔루션 업체로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청가건설의 자회사였다. 거대한 그룹의 영향력은 거미줄처럼 뻗어 민혁의 직장까지 순식간에 덮친 것이었다. 다 끝났어. 상철이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여보, 아버님, 하윤이 좀 설득해 주세요.
민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제가 가서 빌면 하윤이 마음이 약해서 분명 흔들릴 거예요.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 해달라고 하면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급 아파트 단지인 하윤의 친정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계획된 심판이라는 것을.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경비에게 제지당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우겨 겨우 로비로 들어섰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하윤과 마주쳤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붉은 김칫 국물을 뒤집었었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 얼굴에는 옅은 화장을 했고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하윤아, 민혁이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장인어른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제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무서워서.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응.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하지만 하윤은 잡힌 자신의 팔을 아무렇지도 않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무서워서 하윤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당신은 어머니가 무서워서 당신 아내가 뺨 대신 김치를 맞는 걸 구경만 했군요. 당신은 장인어른이 무서워서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고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결국 당신 자신뿐이에요. 하윤아, 그게 아니라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당신 어머니는 내 얼굴에 김치를 던졌지만 당신은 내 마음에 칼을 꽂았어요. 김치는 씻어내면 그만이지만 마음에 박힌 칼은 평생 아물지 않아요. 하윤은 차갑게 돌아섰다. 민혁이 다시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등 뒤에서 나타난 건장한 남자 2명에게 가로막혔다. 이동수가 붙여준 경호원들이었다. 돌아가시죠? 접근하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경호원의 말에 민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문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청하건설 회장의 사위라는 달콤한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동아줄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당신 나한테 돌아와서 후회하게 될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혁이 닫힌 문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하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변호사님. 방금 그 사람 만났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 씨 일가에게는 7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화진금속의 작은 공장은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다. 청하건설과의 계약 파기 소문은 하청업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청가건설에 찍히면 끝장이라는 불문율은 절대적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다른 거래처들마저 어쩔 수 없게 됐다며 하나둘 등을 돌렸다. 납품 대금 결제가 막히자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졌다.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만 퇴직금 정산해 주십시오. 20년간 박상철의 곁을 지켰던 공장장이 무거운 얼굴로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를 시작으로 직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윙윙거리던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에는 적막과 먼지만이 쌓여갔다. 박상철은 텅 빈 공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다. 바가라의 세계 역시 처참하게 붕괴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악플의 전쟁터가 되었다. 어디서 소문이 시작되었는지 재벌가 며느리 김치로 폭행한 명품녀라는 자극적인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얼굴은 저렇게 꾸미고 다니면서 인성은 쓰레기였네. 내가 쓰는 그 명품백 다 새언니 등골 빼서 산 거 아니야?
고독사 현장 청소하시는 분이 너보다 100배는 고귀하다. 함께 어울리던 강남의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VIP 라운지에서도 자주 가던 청담동 브런치 카페에서도 그녀를 아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려한 깃털이 모두 뽑힌 채 버려진 새처럼 아라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큰 절망을 맛본 것은 오미숙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모님이라는 허울.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며느리한테 김치를 던졌다는 사돈이 청하건설 회장인 줄도 모르고 갑질하다가 쫄딱 망했다면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 이 모든 것이 그 더럽고 천한 사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미숙은 뒤틀린 분노에 휩싸였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이하윤의 어머니 김영숙이 사는 낡은 빌라로 직접 찾아갔다. 나와? 이 천한 것,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네가 처음부터 네 주제를 알았어야지.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미숙은 빌라 입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동네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빌라 문이 열리고 김영숙이 담담한 얼굴로 나왔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증오로 일그러진 미숙의 얼굴과 자신의 초라하지만 단정한 작업복 차림을 잠시 비교하듯 바라보았다. 할 말 있으시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시죠.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영숙의 차분한 태도에 미숙은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뭐 조용히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네가 내 아들 앞길을 막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어. 당장 내 아들 인생 물어내? 그때였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쇤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플라스틱 물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방금 전 화초에 주려던 듯 차가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물을 미숙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쏴.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엉망으로 젖어들었다. 엉망이 된 모습은 며칠 전 하윤이 김치를 뒤집었었을 때와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숙은 흠뻑 젖은 채 자신을 노려보는 미숙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힘을 담고 있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이 함부로 천하다고 말했던 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당신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물을 끼얹는 일이 아니라 이미 숨이 멎은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내 딸 인생은 당신 아들이 망쳐놨지 내가 망쳐놓은 게 아닙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물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그 더러운 것들로 대접해 드릴 테니. 그녀는 텅 빈 물바가지를 바닥에 쨍 소리가 나게 던져버리고는 미련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다. 홀로 남은 미숙은 흠뻑 젖은 채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평생 누군가의 위에 서서 군림해왔던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천하다고 무시했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짓밟힌 순간이었다. 그녀의 견고했던 성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이하윤은 길고 질겼던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조정기 일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박민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묵묵히 서명만 했다. 이동수가 선임한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위자료는 법정 최고액인 5천만 원 재산 분할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절반인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하윤 씨 명의로 된 적금 및 주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호사의 담담한 설명에도 하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의 끝이 고작 종이 몇 장과 숫자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허무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하윤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빛을 본 기분이었다. 지난 2년의 결혼 생활은 그런 것이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빛 한 줌 들지 않는 차갑고 습한 동굴이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미용실에 갔다. 머리 잘라주세요. 아주 짧게요. 싹둑싹둑 가위 소리와 함께 길었던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박민혁이 좋아했던 긴 생머리 순종적인 며느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졌다. 어깨에 닿지 않는 세련된 단발머리. 조금은 날카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훨씬 더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며칠 후 아버지 이동수는 서재로 하윤을 불렀다. 하윤아, 앞으로의 계획은 있느냐? 글쎄요. 일단은 좀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쉬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고 내 그늘 아래에만 있을 수는 없다. 너는 충분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야. 나는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란다. 이동수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청하건설의 조직도와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이었다. 우리 회사 기획 전략팀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대리직급으로 시작해서 내 실력으로 평가받는 거다. 누구도 회장 딸이라는 이유로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내가 아니라 네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하윤은 망설였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굴레가 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낙하산이라는 편견.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를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비바람을 이겨내는 강인한 나무로 키우고 싶어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해볼게요, 아빠.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다. 첫 출근 날부터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회장님 따님이래. 이혼했다던데? 얼마나 버티겠어. 힘들면 아빠한테 일러 바치고 금방 그만두겠지. 하지만 하윤은 꿋꿋하게 버텨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방대한 프로젝트 자료를 밤새워 공부하며 빠르게 업무를 익혀나갔다. 그녀는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이 아닌 이하윤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주말 하윤은 오랜만에 엄마 김영숙의 일을 돕기로 했다. 현장은 아니었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서류 정리를 돕는 일이었다. 엄마의 작은 사무실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힘들지. 하지만 하윤아, 남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란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김영숙 여사님, 지난번 현장 보고서 때문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 손님이 계셨네요. 남자는 하윤을 보고 잠시 멈칫하며 말했다. 영숙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어머, 차 박사님 오셨어요. 이쪽은 제 딸입니다. 인사하세요. 차도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이자 고독사 현장에서 영숙과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다. 그는 죽음의 흔적을 분석하고 영숙은 그 흔적을 정리하는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였다. 아, 따님이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도윤입니다.
도윤은 하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눈빛에는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없었다. 오직 담백하고 진솔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이하윤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히려 여사님께 따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강한 분이라고요. 도윤의 칭찬에 하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잠시 서류 이야기를 나누던 도윤은 나가기 전 하윤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어머님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님을 둔 이하윤 씨도 분명 멋진 분일 겁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혹시라도 언젠가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생긴다면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도윤이 떠난 후 하윤은 한동안 그의 명함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차도윤이라는 세 글자와 함께 새겨진 국가수 로고.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치열한 세계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출발이 아주 외롭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다. 화진금속의 파산 신청서는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30년간 박상철의 피와 땀이 서려있던 공장은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을 바친 그의 이름 앞에는 실패한 사업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는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웠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숨 막히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는 밤마다 아내 오미숙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공허한 외침은 텅 빈 집안을 맴돌다 사라질 뿐이었다. 그들이 살던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도 결국 은행에 차압 딱지가 붙었다. 경매 기일 통지서가 날아왔고 그들은 집안의 가구들을 헐값에 처분하며 야반도주하듯 쫓겨나야 했다. 그들이 새로 정착한 곳은 서울의 변두리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천장에 거미줄이 쳐진 좁은 방 안에서 오미숙은 멍하니 벽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자신이 이제는 바퀴벌레가 나오는 반지하 방에서 눅눅한 이불을 덮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의 물음에 박상철은 대답 대신 소주병만 들이켤 뿐이었다. 가장 먼저 현실의 냉혹함에 부딪힌 것은 박민혁이었다. 청하건설 회장 전 사이시라는 소문은 IT 업계에도 파다했다. 그는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당신 때문에 청가건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는 이력서를 들고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의 경력보다 그의 과거에 더 관심을 보였다. 박민혁 씨, 전 부인이 청하건설 회장 따님이었다고요? 이혼 사유가 꽤 안 좋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결과는 번번이 탈락이었다. 이동수가 업계에 직접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었지만 알아서 몸을 사리는 기업들의 생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족쇄가 되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그는 결국 배달대행 플랫폼에 라이더로 등록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저녁 민혁은 헬멧 속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으며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다. 콜이 잡힌 곳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가 한때 하윤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꿈의 공간이었다. 1층 로비에서 음식을 건네받아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익숙한 향수 냄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비에 젖은 생쥐골,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하윤과 훤칠한 키의 낯선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차도윤이었다. 두 사람은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짧은 정적. 하윤은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떴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다. 민혁은 숨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헬멧을 더 깊이 눌렀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윤과 차도윤이 먼저 내렸다. 하윤은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서늘한 무관심이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편 오미숙은 생계를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교차로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가사도우미 파견 업체였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남의 집 화장실 변기를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천하다고 욕했던 바로 그 일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어느 사모님의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아유, 힘들다. 잠시 TV나 볼까. 사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눌렀다. 때마침 저녁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청가건설이 오늘 차세대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기획 단계부터 실무를 총괄한 이하윤 전략기획팀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가득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하는 하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빛나는 조명 아래 유능한 커리어 우먼으로 당당히 서 있는 전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남의 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TV 속 하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그녀의 뇌리에 잔인하게 박혔다. 어머, 저 사람이 그 여자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복수했다는 청아건설 딸. 대단하네 정말. 사모님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미숙의 심장을 찔렀다. 굴욕감, 후회, 질투, 원망.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바닥이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춥고 어두운 인생의 밑바닥. 그들이 하윤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던 모욕과 멸시가 이제는 거대한 거울이 되어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박씨 가족은 마지막이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들은 동정심에 호소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연기해 대중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동수 회장을 압박하려는 계획이었다. 다음 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아침이었다. 박상철, 오미숙, 그리고 박민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청가건설 본사 건물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빗물이 흥건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순교자처럼 비장한 표정이었다. 이동수 회장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미숙이 먼저 목청을 돋워 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찧어가며 울부짖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한 제 죄가 큽니다. 하지만 제 남편과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희 가족의 생계를 이렇게 무참히 끊어버리시는 것은 너무하십니다. 박상철과 박민혁도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의 처절한 모습은 출근하던 직원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왔던 그 가족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 회장이 너무하네.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다니. 그들이 원했던 대로 동정적인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숙은 더욱더 서럽게 울며 소리쳤다. 하윤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네가 이 없으니 우리 집은 지옥이구나. 제발 돌아와다오. 응. 그 모습은 마치 뉘우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에게 버림받은 악독한 계모의 연극처럼 보였다. 그들의 소란은 당연히 40층 회장실에 있는 이동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비서가 난처한 얼굴로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기자들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동수는 창밖으로 저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는 박씨 가족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냉소만이 감돌았다. 이미지는 진실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 그는 옆에 서 있던 이하윤에게 말했다. 하윤은 아침부터 이어진 소란의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가자 하윤아.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러 가야지. 잠시 후 청하건설 본사 1층 로비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이동수와 이하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터졌다. 박씨 가족은 희망에 찬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자신들의 진심이 통했다고 믿었다.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윤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왔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 하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윤아,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다오.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은 처절했다. 하지만 하윤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미숙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얼마 전 바로 저 손이 자신의 얼굴에 김치를 던졌었다. 하윤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미숙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요, 어머님. 그녀는 어머님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아주 힘주어 말했다.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어 구걸하고 있을 뿐이죠.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들이 내 어머니의 직업을 천하다고 모욕했을 때, 당신들이 내 얼굴에 김치를 던졌을 때, 당신들은 내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아갔어요. 그건 돈으로도 지금 흘리는 그 가짜 눈물로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하윤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미숙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세 사람을 차례로 응시했다. 박상철, 오미숙,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 박민혁. 당신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아버지 이동수가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딸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다. 이봐요.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이렇게 매정하게. 뒤에서 미숙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지만 하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로비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박씨 가족의 마지막 연극은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고 구경꾼들은 흩어졌다. 쏟아지는 빛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세 사람의 모습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온 세상에 광고한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청가건설 35층 전략기획팀 사무실. 이하윤은 팀원들 앞에서 신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막 마친 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논리는 명쾌했다. 이상으로 저희 B팀이 제안하는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녀가 인사를 마치자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임원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전무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하윤 팀장 정말 대단하군요.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해내다니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 이 팀장을 믿고 맡기셨는지 알겠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는 더 이상 그녀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누구의 딸이 아닌 전략기획팀장 이하윤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증명해냈다.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이뤄낸 결과였다.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편견 없이 실력 있는 리더로 존경하고 따랐다. 모두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윤은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그늘과 위축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예쁜 꽃다발과 함께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최고였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하 파티 합시다. 당신의 영원한 팬 차도윤 하윤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차도윤. 지난 일 연간 그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죽음을 다루는 법의관이라는 직업은 그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하윤 씨. 무대 위에서 빛이 나던데요.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늘 옆에서 좋은 말만 해줘서. 진심인걸요. 하윤 씨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에 하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존중과 신뢰가 담긴 관계.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랑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강변을 걷던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위태롭게 달려오고 있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쾅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헬멧을 쓴 라이더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먼저 달려가 라이더의 상태를 살폈다. 하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라이더는 절뚝거리며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헬멧을 벗는 순간 하윤은 숨을 멈췄다. 박민혁이었다. 1년 만에 마주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번듯했던 대기업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풍패 찌든 남자의 초라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하윤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움도 원망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민혁은 쏟아진 음식을 허둥지둥 챙겨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는 끝까지 하윤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부릉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오토바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하듯 도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윤을 바라보았다. 아는 분입니까?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라지는 오토바이의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도윤에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저기까지 걸어갈까요?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요.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앞에는 밝은 달빛이 비추는 새로운 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작지만 따스한 햇살이 드는 한식 레스토랑의 별실. 이하윤은 자신의 양옆에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아버지 이동수가, 다른 한쪽에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온 존경하는 어머니 김영숙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 차도윤이 있었다. 오늘은 하윤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녀의 진짜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의미 있는 날이었다. 과거 이동수와 김영숙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헤어졌다. 재벌가의 위선과 허위를 견딜 수 없었던 영숙이 스스로 떠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딸 하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두 사람 모두 같았다. 하윤의 아픔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을 다시 마주 앉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돈, 아니 영숙 씨 그동안 고생 많았소. 내가 미안했소. 이동수가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영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 하윤이가 앞으로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요.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앙금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만이 남았다.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차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하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부모님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두 분께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하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감히 하윤 씨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윤 씨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와 하윤 씨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동수는 딸의 손을 꼭 잡은 도윤의 고든 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위가 될 사람에 대한 흡족함과 믿음이 가득했다. 김영숙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하윤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모두 찾은 것이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성당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윤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하고 심플한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행복과 자신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에는 청하건설의 동료들과 그녀의 친구들이 참석해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동수는 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며 사위가 될 도윤의 손에 딸의 손을 건네주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해주게.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두 남자의 단단한 약속,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방,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청하건설, 이하윤 팀장의 결혼식 소식입니다. 신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엘리트 법의관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죠. 화면 가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하윤과 도윤의 결혼식 사진이 채워졌다. 텔레비전 앞 초라한 밥상에 둘러싸 앉아있던 박씨 가족은 아무 말도 없었다. 오미숙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박민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자업자득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강이 아름답게 펼쳐진 신혼집. 하윤과 도윤은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행복해, 하윤아. 도윤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하윤은 그의 품에 기댄 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 알 것 같아. 진정한 가족이란 게 뭔지. 서로의 배경이나 직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걸어가는 것.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묻어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빛나는 별,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따뜻한 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비추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과거의 아픔은 아무러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